세계 최대야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해서 원체 이 땅이 대단해가지고 이 땅만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길이 온전하게 지켜서 물려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땅 전부 다가 자연의 보물로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 천년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철새도래지로 천년기념물로 지정한 연도가 몇 년도쯤에 지정했을 것 같습니까? 새가 중요하더라, 이런 자연이 소중하더라,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진 시기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0년도 넘었을 거예요. 12,000년 이런 정도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근데 놀라웠게도 여기를 철새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연도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2000년. 1966년입니다. 1966년. 1960년 되면은 새가 중요하더라, 자연이 중요하더라, 이런 의식이 있던 때입니까? 없었던데. 전혀 없던 시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시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런 땅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가진 보물이다. 길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땅 전체 이름이 뭡니까? 여기를 우리 뭐라 부르죠? 철새도래지. 낙동강 철새도래지. 하구입니다. 그죠?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강과 바다 만나는 여기 거.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 강하고 바다고. 여기는 강이자 바다고, 네. 바다자 강이고. 강입니다. 그죠? 네. 강과 바다. 그래서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 낙동강이 강원도 태백에서 1300리를 흘러내려옵니다. 그 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종착지. 강물의 입장에서 보면 종착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강의 입장에서 이름 붙일 적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강물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더라 해가지고 낙동강 하류 그럽니다. 하류. 그래서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바다에서 저 강을 거슬러 오르는, 누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친구야? 연어. 네, 연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강의 아래쪽입니까? 처음 시작입니까?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구자를 써가지고 연어의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 낙동강 하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문한 이 전망대 이름이 낙동강 하류가 아니고 낙동강 하구 아미산 전망대입니다. 아미산 전망대입니다. 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낙동강 하구는 여기 지금 아미산에서 저 서편에 생긴 산 하나 보이십니까? 네네. 저 서쪽 끝에 있는 지금 큰 저 섬이 지금 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죠? 저 제일 높은 꼭대기 저쪽 한 바위 소성도 보이십니까? 네네네. 저희가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네네. 가덕도 일봉 연대봉입니다. 네네. 연대봉이고 그 연대봉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마을이 보이십니까? 예. 저 마을이 새바람이 늘 치는 곳이더라. 그래가 새바지 그러고. 새바지. 저 새바지 마을이 있는 왼쪽 산 보이십니까? 네. 거기가 이제 가덕도의 이봉 연대봉이고 중간에 한번 소선 게 남산이고. 네. 그 맨 끝에 등대 보이십니까? 네네. 가덕등대입니다. 네. 20세기 초에 만든 우리나라 가장 먼저 들어선 근대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저 새바지부터 저 울수봉 남산을 몽땅 깎아가지고 이쪽 낙동강 쪽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자연 전체가 사라질 어떤 위기에 이래 놓여가지고 있는데 여기 동쪽 아미산에서 가덕도까지 15km, 그 다음 저쪽 비행기 가는 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아래쪽에 넓은 땅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버렸는데 예, 예. 저 아파트들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또 왼쪽에 낮은 아파트들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아파트들이 없고 저 산 끝까지 강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네. 저 평야를 김해 평야. 네, 김해 평야라 우리나라 최대였던 겁니까? 곡창지대였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김해 평야가 있는 김해까지 15km. 그래서 우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의 끝에 있어가지고 낙동강물이 씻고 내려온 토사가 계속 쌓여가지고 네. 여기 지금 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만 조금 썰물 때가 되게 되면은 넓은 땅이 드러납니다. 그죠? 네, 네. 강한 갯벌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 각이 한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 친구들 아마 옷 두껍지 않을 건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한반도에서는 제일 날씨가 겨울에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잘 얼지 않는 따뜻한 날씨 조건. 네. 그리고 낙동강 그래가지고 상류에서 계속 영양물질이 공급되고 넓은 갯벌이 있고 산이 있고 김해 평야라는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고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이 어우러져 가지고 옛날부터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이렇게 이름 높이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지금 여기 있는 산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미산입니다. 그죠? 이 아미산에서 이 산을 따라 가지고 가게 되면은 강을 건너지 않고도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도 걸어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태백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백두산. 백두산을 넘어가지고 저 만주불판에 대흥령 사막을 거쳐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미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한반도의 우리 등줄을 이루는 이 큰 산줄기를 백두대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두대간에서 이 뻗어있는 13개의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낙동강 쪽으로 뻗은 맥을 낙동정맥 그럽니다. 낙동정맥의 여기가 끄트머리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저 유라시아 대륙에서 백두산을 따라가지고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온 육지 대륙의 맥이 여기서 바다하고 만납니다. 이 바다가 어딥니까? 남해는 어느 바다에 속하죠? 태평양의 일부입니다. 그죠? 네. 태평양의 일부입니다. 태평양 대륙하고 만납니다. 네. 그 태평양 대륙에서부터는 여기서 어떡합니까? 산과 이어져 가지고 그 맥이 어떡합니까? 저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지리적으로도 대륙과 대양을 잇는 이런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지리적인 조건까지 선의 자연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이런 땅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이런 땅입니다. 곡창지대. 그래서 지금 삼천리 금수강산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으로 세계인이 인정한 이런 자연, 이 국제사회가 이 자연만은 우리 인류라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해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이런 자연유산을 세계자연유산이라 그러는데 한국의 자연 중에서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게 하나는 제일 먼저 제주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정이 됐고 두 번째로 지정이 된 게 한국의 갯벌입니다. 갯벌. 한국의 갯벌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은 뭐 등록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등록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교사하면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우리 초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으로 수학여행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가던 장소가 수학여행 장소 스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생님 수학여행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경주 다녀오셨고 생님은요? 경주 우리 역사의 도시로 그죠? 많이 가고 자연 찾아가지고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게 1학년 때가 서울, 중학교 때가 서울, 고등학교 때가 설악산, 초등학교 때 경주 가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설악산 많이 안 갔습니까? 네. 그래서 안에는 제가 이제 재능여고 교사로 있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여기 보니까 설악동 입구에 그 설악동에서 그 숙소를 하고 식당을 하는 분들이 다 붙여놓은 게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실사단 방문 거부 설악산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는 걸 반대한다.
왜 반대했습니까? 개발이 안 돼. 개발이 안 되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설악산 수학여행 갑니까? 관광객들 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죠? 네, 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그때 당시 이제 설악산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적에 실사단이 그때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주민의 반대하고 관계없이 국가가 신청을 하면은 등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실사단이 설악산을 쭉 둘러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자연은 설악산이 굉장히 아름답다, 훌륭하다.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으로 설악산을 세계유산에 등록 신청할 만하다 그랬는데 자격은 어떡합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자격은 없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연, 대자연이 되려 그러면은 대자연의 식구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설악산이 산은 정말 웅장하고 멋있지만 살아있는 대자연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식구 하나가 빠져있다. 그래서 이 산은 자연은 자연이되 대자연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산에 가게 되면 요즘은 뭐 다람쥐 한 마리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세계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인류 누구나가 동의하는 이런 유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키는데, 지금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한국의 대표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갯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전라도가 생각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벌교, 순천 갯벌입니다. 그죠? 지금은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 그러면 순천만 갯벌을 꼽습니다. 순천만에 가서 여러분 두루미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네.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세계 어디 가도 세계 전체 생존 흑두루미의 절반가량이 지금 순천에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 두루미는 천년을 산다는 자연의 영물로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눈을 한번 맞추게 되면, 오늘 우리 만날 낙동강 하구를 대표하는 새가 누굽니까? 고니. 백조입니다. 그죠? 백조곤입니다. 백조곤입니다. 백조는 한번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백조의 눈빛을 통해서 전달되는 자연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백조가 선물하는 자연의 기운이 우리한테 얼마간 1년간 아프지 않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런 백조나라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꼬니하고 눈 맞추셔야 됩니다. 1년인데 두루미는 더 건강한 자연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만나는 백조는 전 세계에 한 20만 마리 가까이가 있습니다. 20만 마리. 근데 순천만에 오는 흑두루미는 전 세계에 1만 마리 뿐입니다.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그래서 두루미는 한 번 만나게 되면은 20년간 아프지 않고 행운을 준다는 이런 새입니다. 그 새가 5천 마리가 있는 데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순천만이 한국 세계유산인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으로 알려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순천만 우리 이름을 옛날부터 그렇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죠?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순천이 거기를 보호하면서 심지어는 흑두루미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순천만 쪽에 있는 두루미의 먹이터가 되는 저 김해평야와 같은 대대벌판에 농경지에 새들이 오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전봇대까지 있는 전봇대 289개를 다 뽑아냈다 그럽니다. 더하기 도심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순천만하고 순천시 중간에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정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보호구역 넓혀 나가는 이런 훌륭한 어떡합니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자연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이런 도시로 이름나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순천만 갯벌이 이전에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장릉? 순천만 이전에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 선생님 창녕, 그런 창녕 우포늪입니다. 그죠? 늪입니다. 늪. 순천만 이전에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이 기네스북에도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장의 방조제, 파도 막는, 방파제, 새 막는 갯벌 기억나시죠? 2000년대 초반에, 그지? 방파제 길이만, 홀로 쌓은 방조제 길이만 34km. 34km.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래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갯벌이었는데, 여기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인들이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새만금 갯벌이 이름이 났었고, 근데 그 새만금 갯벌이 알려지기 이전에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이다 해서 예, 이름 났던 곳이 바로 어떡합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예,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였더라. 그래서 전혀 자연을 모르던 1960년대 이 땅만은 지키자 했던 이런 땅인데, 안타깝게도 이 땅이 그렇게 대단한 땅이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낙동강하고는 조금 전에 선생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으로 우포늪 말씀하셨는데, 여기 남아있는 보호구역의 면적만 하더라도 우포늪의 10배가 넘습니다. 여기가 순천만에 여기 보호구역 남아있는 면적이 현재만 하더라도 줄고 줄었지만은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조건들을 우포늪이 순천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떡합니까? 여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갯벌이 대단하더라. 한국에는 세계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희귀하고 수많은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의 서식지더라 해가지고 한국의 새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데 이 동남아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가게 되면은, 특히 부산에 가게 되면은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서 이 풍경을 한번 보아야 되더라 해가지고, 심지어는 시티투어 버스가 끊어졌을 때에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여기를 만나면서 감탄하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에서 기억하는 그랜드 캐년, 요세미테, 알프스 이런 곳에 가더라도 파란 장경, 결국 이런 대자연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들이 다 이런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이런 소중한 곳인데, 이곳이 그런 소중한 곳이더라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여기에 오는 새들입니다. 그죠? 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가보지 않더라도 사자가 있는 그 사바나 초원 다양한 자연 생각할 수 있듯이, 예, 우리 시베리아에 가면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시베리아 숲을 가보지 않더라도 호랑이가 산다 그러면은 그 숲의 규모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새가 섭지 생태계의 지표가 되는 생물이 새입니다. 새. 어떤 새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섭지를 가보지 않더라도 그 섭지가 어떤 규모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그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사자고, 시베리아 타이가 숲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호랑이인데, 여기 섭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새가, 새들 중에 사자, 호랑이에 해당되는 새가 새들의 어떤 수령, 수리입니다. 수리. 예, 그래서 그 수리 중에 머리가 어떡합니까? 이래 저처럼 벗겨지면은 대머리 독자를 써서 독수리 그러고, 물에 살면은 물수리 그러고, 꼬리가 희면 흰꼬리 수리 그러는데, 그 수리 중에서도 진짜 수리, 독수리는 왜 머리가 대머리입니까?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용맹하고 새들의 대장이고 이런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대머리인 게 시체를 먹고 삽니다.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자연에. 그래서 죽은 동물의 내장 같은 거 뜯어 먹다가 깃털이 있으면은, 예, 그 내장에 피라든지 이런 게 깃털이 묻게 되면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예, 이 새 맹금류 중에 어떤 새 아니고, 그 수리 중에서 진짜 수리는 내가 참말로 수리, 참수리, 흰꼬리 수리 이런 새들입니다. 그래서 참수리, 흰꼬리 수리 이런 새들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정도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낙동강 하구에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참수리, 흰꼬리 수리까지가 다 살고 있는, 온전한 어떡합니까? 야생동물 먹이사슬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대자연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풍경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런 소중한 땅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정부를 잘못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치가 알려져 가지고 여기를 지켜야 한다, 이 자연만은 후손들한테 계속 물려줘야 된다,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개발을 못하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 아파트 지금 우리 소나무하고 요 나무 사이에 보면은 아파트들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 김해 분야에 농경기들 다 해가지고 차대나무 수자원 농사를 8기원을 내는데 그걸 걸충나라고 수자원 농사한테 개발 사업을 준게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그 김해 분야 거기 택지로 바꾸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수자원 농사가 투자했던 8조 원을 뽑고도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농경지 개발했는데 8조가 넘는 개발 이익 남았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 안 하고 그 확장 안 해가지고 남은 농경지 그거 지금 박형준 시장이 2에코델타시티 만들려고 그럽니다. 1에코델타시티 만들면서 8조 원 이상의 이익을 뽑는 걸 봤는데 어떻게 개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알리고 보호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개발 사업이 차질이 나더라. 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떡합니까? 가만히 두고도 이런 땅만 알리게 되면은 관광객 한 사람이 와서 이 관광객이 남기는 이익이 한 사람이 외국 관광객 한 사람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우리 자동차 100몇십 대인가를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과 마찬가지의 이익이 나온다 그럽니다. 부산 대표를 알고 있는 게 야구 때문입니다. 그죠? 야구 때문에. 예, 맞아요. 근데 이거 다 개발한 거 다 롯데캐슬입니다. 이 산. 예? 하고 저 다리 만든 것도 지금 다 롯데고 한데, 예. 진짜, 갈매기는 어디 가더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하기, 물론, 와우. 저 봐봐. 수리 같은데? 참 수리 같네.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날개짓 한번 안 하면 지금 보신 새가 어릴 적에 우리 노래로도 불렀죠.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우리 동네 덩아리들 빨리빨리 숨으라 하던 그 닭 채가고 어린 애기들 채간다는 예, 맞아요. 소리개 솔개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 솔개가 여기 낙동강 하고서는 뭐 방금 샥 지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 친구는 까마귀였습니다. 아마 솔개는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국에 어디 가도 솔개 1년 내내 한 마리도 못 만나는 새가 이제 솔개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흔했는데 그 뒤에 농약, 치약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라졌고 산으로 치면 여우나 늑대쯤에 해당되는 이런 새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를 진짜 부산을 대표하는 새는 저 갯벌 위에 있는 저 하얀 새입니다. 저 하얀 새. 예,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절하고 여러분 이미지하고 그죠? 어울리는 이런 새가 백조입니다. 그죠? 백조입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가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백조의 호수를 찾아갈 겁니다. 진짜 백조. 전 세계 어디에도 부산만큼 백조가 많이 찾아오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갯벌에 먹이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하얀 점들이 그렇게 안 많아 보입니다. 근데 11월 달, 12월 초 이때쯤 오시게 되면 저 갯벌이 하얗게 덮여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백조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니다 뭐 스티로폴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근데 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백조입니다. 백조입니다. 하고 백조 3,000마리가 찾아오는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와서 저 갯벌이 지금은 저 색깔이 갯벌 색깔 보이십니까? 저런 색깔인데 이 부산의 백조가 3,000마리나 되는 그 세계 어느 도시로 그만큼 숫자가 찾아오는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여름에 와보시게 되면 저 갯벌 색깔이 전부 초록 갯벌이 쫙 펼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갯벌은 다른 갯벌하고 달리 매작이라고 하는 갯벌에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풀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이 있기 때문에 백조는 날아와가지고 그 풀 우선 지상부. 그래서 여름에 초록갯벌 되었다가 가을 되면은 우리 그 나락문에 벼가 있듯이 황금갯벌이 쫙 펼쳐지고 나중에는 벼 쓰러지듯이 그 매자이가 다 쓰러집니다. 그 매자이가 쓰러질 때쯤 해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백조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쓰러진 거 먼저 먹고 그래서 지상부를 다 먹게 되면은 땅속에 이제 애들이 땅속
줄기를 쭉 뻗으면서 그 줄기 사이사이에 감자처럼 덩어리가 열리는데 그 덩어리 개경, 그게 녹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발을 동동동동 밀물 때 굴려가지고 느껴지면은 머리 넣어가지고 뻗어먹으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마리가 저기서 계속 뻗어먹고 사니까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그 양이 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백조들이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넓고 사람들 방해 안 받는 갯벌에서는 이제는 먹이를 먹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먹이가 떨어지면은 옛날에는 주남도 수지로 가고 우포너보로 가고 그래서 낙동과 하구에서 백조가 줄면서 주남도 수지 우포가 늘어나고 하는 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이 더 깊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구하는 애들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먹이를 주려고 하는 이제 위쪽에 좁고 예, 사람들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위험하고 예, 사소리도 더 크고 해서 불안하지만은 이제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먹이가 남아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예, 가서 만나는 그 연밭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연밭 위험하고 좁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연뿌리 맛있습니다. 그죠?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런 먹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더라도 좀 불안하더라도 예, 먹이가 남아있는 이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을 뜯어먹고 사는데 그 연도 무한정 공급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연도 뜯어먹다 보면 나중엔 다 바닥이 납니다. 그 바닥이 나면 이제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더 먼 곳으로 갑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양산천에도 가고 먹이 별로 없지만 우산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그나마 어떡합니까? 먹이를 얻어가지고 살아남는 애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예, 봄이 오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몽골과 러시아 툰드라입니다. 5월 초가 되면 얼음이 녹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에 떠나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먹이를 못 구한 아들은 어떡합니까? 결국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새끼는 한 80%가 죽고 겨울 동안에 내려왔던 애들의 약 절반 가까이는 목숨을 잃으면서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디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시절이다. 그래가지고 겨울 그럽니다. 그죠? 그런 힘든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백조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생태방생을 온 이유는 자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라진 이런 쟤들의 삶을 인공적으로 먹이를 줘서라도 쟤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낙동하구의 대자연도 한번 만나시면서 또 군이들 만나서 군이가 선사하는 자연의 기운도 건네 받으시면서 걔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작은 먹이지만은 자연도 사람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도 전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데 고생도 많습니다. 저쪽에 끝에 산이 하나 보이죠? 네. 그 산을 갔다 공항을 만들.
이거죠.